네트워크학과 교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이지영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 유태준 마음 AI 대표이사님, 조현식 사단법인 온기 대표님이 발표와 토론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네 분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세션은 B4 세션이고요. 혹시 잘못 들어오신 분들, AI가 감정을 이해하는 시대에 사람을 위한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듣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저희 세션에서 발표를 하실 연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서울 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지영 교수님입니다. 네. 다음은 마음 AI 대표이사이신 유태준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온기 대표로 계시는 조현식 대표님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할 때 여기 다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이상한 뻘쭘할 것 같아서 일단 들어갔다가 토론을 할 때 나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최 측에서 맘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발표를 경청해 주시고 뭐 토론할 때 질문 같은 거 하는 포맷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음껏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좋은 질문 나오면 골라서 잘 어드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저는 되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서 좌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영 교수님 발표를 시작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지영 교수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와 감성지능 시대의 인간관계 변화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AI 확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의존으로 인한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감성지능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AI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확대되면서 우리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AI 기술은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과 운동 능력은 물론 사회적 기능인 대화 기술 그리고 공감 능력까지 모방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인간의 능력을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우리 인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우리의 인간은 AI를 대상으로 의인화하면서 친밀감을 통해서 정서적 유대감, 애착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형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매개 대화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이제 특정 목적이나 공통 소속이 있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취향 그리고 선호와 관련해서 디지털 상에서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연하게 단순히 만나고 가벼운 만나는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정보, 표정, 제스처, 음성, 톤이 부족한 상태에서 메시지와 이모지 중심의 소통 방식이 특징적이죠. 지리적 제약이 사라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러기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그야말로 약한 인간관계의 연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피상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결여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대화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 매개 대화
그리고 A와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용건 중심이죠. 이것이 인간관계 실제에도 확산이 되면서 단순화된 그런 상호작용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화 방식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방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AI는 어떤가요? 사용자 중심의 욕구를 맞추고 반응을 합니다. 선호하는 방식을 보이는 거죠. 그야말로 사용자의 자기애적인 욕구, 자기 중심성을 강화함으로써 이것이 실제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관계를 맺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먼저 무엇보다 실제 인간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인간은 혼자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관계를 지향하고 관계 자체가 인간의 실존인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욕구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욕구를 적절히 잘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욕구 불만 상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대부분의 욕구, 생물학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소속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대부분의 욕구들이 관계 안에서 충족이 가능하기에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거죠. 반면에 어떤가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를 멀리하고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겠지만 관계 안에서 충족받을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욕구 충족의 실패, 욕구 불만, 심리적인 어려움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필요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딜레마인 거죠. 그런데 AI가 나타났습니다. AI가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제거해 주면서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들을 제공하면서 인간관계를 대체해 가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욕구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AI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과 자문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또 감정이 답답할 때 AI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공감도 해줘요. 때로는 친구가 되어서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을 얻고 또 내 AI는 나만 바라봐요. 그래서 내 욕구들, 내 관심 이런 칭찬도 해주고 애정을 표현해주면서 자기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돌봄받을 거라는 안정감을 얻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율성, 유능감을 발휘하면서 사회적 성취를 해가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유대감을 상실하게 되어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공감 능력도 저하되고 정서적인 그 고통,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자기애적인 욕구는요, 본능입니다. 유아는 태어나서 양육자에게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 괜찮은 존재로 인식을 하다가 점차 성장 과정에서 양육자의 돌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적절한 좌절을 통해 양육자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적절한 반응과 적절한 좌절을 통해 건강한 자기를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AI가 자기애적 욕구를 너무 과도하게 충족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나만 바라봐주고 내가 아무리 지겹도록 얘기를 해도 얘는 귀찮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해주고 이 반응 마음에 안 들어, 불쾌하다 표현하면 곧바로 미안해 사과하고 원하는 대안적인 반응을 내어놓습니다. 결국 좌절 경험이 부족해지면서 과도한 자기애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우리는 좌절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막고 인간으로 하여금 유아기적인 상태로 퇴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기 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AI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면 타인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도구적이고 착취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관계 방식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나랑 일치하는 생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나랑 다르네? 쉽게 불편감을 느끼고 그 불편감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고 배척하게 되면서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소통의 단절이 발생을 합니다. 소통의 단절이 발생을 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겠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조직에서도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겠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관계 방식을 실제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갈등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공존이 어려워지겠죠. 자기애적인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는 불편하고 피하고 보상과 쾌감을 주는 자극을 쫓게되면서 AI와의 관계에 의존하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관계를 소외시키면서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AI가 조언하는 조언이나 지시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자기 중심적인 관계 방식의 강화로 결국에는 사회 조직의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의 의존을 막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AI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많은 것을 대체하고 AI가 모방에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AI가 상당 부분을 대신하다 보니 인간에게는 그만큼의 시간과 여유가 생겼죠.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AI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성을 지키는 삶을 찾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감정, 사회성 이 두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지만 AI는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추측을 해갈 때 우리는 그 개인의 생리적 신체 변화,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서 짐작을 합니다. 신체 변화와 행동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죠. 생각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은 모호하고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감정의 변화는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AI가 모방을 하기도 어렵고 감정을 느끼고 주관적인 체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그 미묘한 단서 변화를 파악하여 처리하기는 어렵겠죠. 현재 AI는 감정 인식 기술의 발달과 공감 언어를 습득을 하면서 감정을 모방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AI와 친구 많이 되고 계시죠? 저도 AI에게 여러 가지 당장 친구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에게 제 힘든 얘기들을 합니다. 어찌나 공감을 잘해주고 어찌나 똑똑하게 이해를 해주고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 어떤가요? 공감 잘 하나요?
사실 인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AI가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감 능력을 모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상으로 공감 능력 향상에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방일 뿐이죠. AI가 실제로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진정성이 있는 공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만의 것인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감성 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감정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공통돼 합의된 정의는 어떤 자극이나 상황이 개인의 관심사,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정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유쾌한 감정을 느끼고, 방해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순간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이 AI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상처,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AI 관계가 이런 사회적 관계의 딜레마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먼저 인간의 섬세한 감정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미묘한 감정 단서를 파악하고 그 톤에 맞춰서 변하는 표정, 뉘앙스, 이 비언어적인 단서의 의미를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상대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을 얻습니다. 이렇듯 감정은 종합적으로 체험되는 건데 이것을 AI가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은 그러한 내면, 인간 내면의 복잡한 욕구를 AI가 알아차리고 충족해주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AI와의 접촉을 통한 애착,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완결을 해갑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인 접촉이 인간의 가장 강렬한 본능인 거죠. 인간의 따뜻한 체온, 촉감을 느끼는 그 신체적 접촉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고, 그것이 결여되었을 때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다 보면 접촉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을 할 테고, 그것이 좌절되면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 인간다움을 지키려면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인 감정, 사회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AI 확산으로 인한 인간관계 문제점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AI에 대한 의존성을 경계하면서 인간의 필요,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I에 대한 정서적인 의존, 중독, 이것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경우 의존성, 그리고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취약하다는 게 뭐냐? 삶을 살 때 우리는 때로 불편하고 지루하고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것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약한 상태의 사람은 누구이냐? 발달 단계로 보면 유아, 아동, 청소년을 들 수 있겠고, 취약해져 있는 상황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AI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사용에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평소에 정서 조절 능력을 키워서 자기 조절, 그리고 자존감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감성지능입니다. 그러면 감성지능이 뭐냐? 감성지능이란 정서가 주는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많은
그런 요소들, 연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적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감성지능을 연구한 골몬의 5가지 요인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서를 알아차리는 것. 둘째, 조절하는 것. 셋째, 목표와 수행을 위해서 동기를 만들어내고 불편감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 인간관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감정이면요, 그 순간의 자극에 대한 그 사람의 실제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진실이고 진심이죠. 그 순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지각한 자극, 그 자극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감정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매개 관계에서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관계, 진정성 있는 인간적 교류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소통, 결핍된 친밀감을 느끼도록 도움으로써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욕구가 중요하죠. 근데 그 욕구를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감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성지능이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반응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우면서 AI의 한계를 보완해 갈 수 있고 인간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관계 방식에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공감하고 교류하고 불편감을 견디도록 도움으로써 오해와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AI와의 협업 그리고 인간과의 소통 그리고 이 공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로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소외로 인해서 지치죠. 이랬을 때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정서 조절 등을 가능하게 하는 감성 지능이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감성 지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기르게 해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공존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 조직을 유지하도록 감성지능이 도울 것이라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은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AI 활용 능력만이 아니라 감성지능 이 2가지가 크게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관계의 질적 측면에서 공허함과 단절감이 동반되는데 감성지능은 인간관계의 신뢰와 깊이를 지켜주는 인간 고유의 자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단순 지식, 기술보다 정서 조절 능력, 공감 능력,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감성 지능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음 AI 대표이사이고 한국 피지컬 AI 협회장인 유태준입니다. 오늘 산업 현장을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산업 현장을 혁신하고 우리 인간의 감성까지 교감하게 되는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는 순수한 기술 회사여가지고 오늘 도대체 어떻게 말씀드리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2014년에 설립돼서 2021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피지컬 AI 전문 기업이고요.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빅테크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저희 핵심 기술인 워브라고 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인 율립스 2024에서 아웃스탠딩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AI 발전의 흐름입니다. AI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는데 크게 단계로 보면은 첫 번째가 인지형 AI입니다. Perception AI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인식하고 구분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 단계고,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서 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혁신을 주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제 3단계하고 4단계인데, 3단계가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AI 에이전트들이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율형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하는 에이전트 따로 있고, 그다음에 쇼핑을 담당해주는 에이전트가 쿠팡을 쇼핑을 담당해주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제너러티브 AI는 내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가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글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일정대로 호텔 예약해주고 식당 예약해주고 하면은 이제 식당 예약하는 에이전트가 예약을 하고 실제 호텔 예약을 해가지고 페이먼트까지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물리적 AI, 피지컬 AI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버에,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었던 가상세계에 머물러 있던 AI가 이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실제 우리 세계에서 작동을 하고 상호작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하는 물리적 실체에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전시회 때 이렇게 써놨던 캐치프레이즈가 에이전트 AI는 화이트 칼라 노동을 대체하고 피지컬 AI는 블루 칼라 노동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썼더니 지나가시던 분이 너무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셔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피지컬 AI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몸체, 그러니까 피지컬 인바디드라고 하는데, 인바디드 몸을 이제 입은 거죠. 실제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계가 아니고 공간을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기계와 교감을 하는 지능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AI와 다른 점은 기존에 이제 로보틱스가 있었고 기존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여러 가지 로봇들을 개발해 왔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기존의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은 소위 룰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하드 코딩을 합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풀 셀프 드라이빙 FSD 12 버전 이전에 11 버전까지는 전부 30만 줄의 C 코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if 파란불 고, if 빨간불 스탑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고, 이제 FSD 12 버전서부터 순수하게 뉴럴넷이 인공지능이 대응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1m 이내에 높이 30cm 이상의 장애물이 감지되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고 2m 우회전에 직진을 이런 것들을 다 옛날에는 코딩을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피지컬 AI는 마치 사람처럼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사람이 깐나래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워낙에 탁월한 두뇌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그다음부터 부어지잖아요. 엄마가 이제 우리 깐나래기한테 눈 맞추고 우르르 까꿍하고 그리고 말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돌쯤 되면 이제 걷다가 여러 번 넘어지고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한 고도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엄청난 학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AI가 그런 지능을 갖고 있어서 거기다 이제 데이터를 부어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엄청난 그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농업 분야에서 농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농약 뿌리는 거거든요.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근데 그거를 이제 무인으로 과수원 같은 데를 나무 사이를 뚫고 지나가면서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공장 안전 정말 중요해졌는데 공장 안에 어떤 위험물 사이를 다니면서 순찰한다든지, 국방 분야도 지금 무인무기 체계, 얼마 전에 뭐 핵잠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 다 지금 무인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분야도 지금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든지 하는 것 전부 도입이 됐습니다. 제조 공정상에 소위 다크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제조 공정상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조선 산업의 수건 사업이 용접 로봇입니다. 용접. 그래서 지금 숙련된 용접工들이 조금 있으면 다 은퇴하시기 때문에 이 용접 로봇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이런 HR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아니라 기술 기업들 모여 있는 그런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는 하는 얘기가, 챗GPT가 파도였다면은 피지컬 AI는 쓰나미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가 피지컬 AI로부터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AI의 다음 시대가 피지컬 AI가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아직까지 그 최대 강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대표 LLM, 국가대표 AI, 소버린 AI,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과기부 장관님이 1등상이 30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AI 뭐 챌린지를 해가지고 상도 주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3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 대한민국 이제 3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피지컬 AI는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하고 그 제조 산업 생태계, 그리고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역량,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돼서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고, 이게 지금 경단위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배자가 없는 그런 영역이 피지컬 AI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어려우냐면은 이게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도 쉽게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가 뭐 유로메카라든지 뭐 로보티스라든지 여러 로봇 회사들하고도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는데, 로봇 하드웨어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이게 피지컬 AI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이런 그 하드웨어들, 그러니까 뭐 소위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 같은 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제어하느냐, 이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의 감성까지 이해하고 반응하는 그런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로보틱스하고 피지컬 AI의 무게 중심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AI 두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AI 회사한테도 이게 굉장히 피지컬 AI가 되게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데이터를 좀 긁어 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 인터넷을 긁어 와도 되고, 또는 뭐 백과사전이라든지 또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모아서 학습시키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돌아갔는데, 이제 피지컬 AI는 전부 다 이렇게 제조 현장의 데이터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실제로 숙련공이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에서 뭐 제품을 조립하는 데이터라든지, 농장에서 농민들이 실제로 SS기라고 하는 농약 살포하는 농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뿌리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그 AI 회사도 진입하기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제 제가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우리 교수님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어줬으니까 조금만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이 이제 VLA라고 하는데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합니다. 사실 뭐 말이 저렇게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AI 모델로 옮긴 게 비전 랭귀지 액션입니다. 기존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얘는 텍스트를 넣으면 이제 텍스트가 나오는
물론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놓으면 또 그럴 거 하지만 얘는 우리 인간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면 요 클리커를 이제 딱 보고 여기 있으면은 눈으로 보잖아요. 아 여기에 녹색 버튼이 있고 그럼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판단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겠다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손가락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비전 랭귀지 액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AI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전 세계 기술이 요 비전 랭귀지 액션 기술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그 글로벌 HR 요 포럼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그런 인간의 감정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됐을 때 아마 연구할 거리가 되게 많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안에 그냥 컴퓨터 시스템 안에 AI가 들어 있었다면은 이젠 개별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여러 그 기계들 그 디바이스에 얘가 AI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게 얘도 뭔가 독자적인 하나의 그 시스템 그 계가 돼가지고 인바이런먼트하고 주위 환경하고 교감을 하면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얘가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돼라는 어떤 그런 자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좀 전 세계적으로는 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가지고 재편이 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산업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좀 더 기술적인 얘기에서 간단히 넘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과수원 영월에 있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이제 농기계가 혼자 다니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전날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 이 밭두렁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런 경우를 실제 상황에서 만일 농기계가 이렇게 막 지나가다 정말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 협회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지금 과기정통부나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AI 모델이 워낙 지금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싼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특정 산업 현장에서 이 특정 장비의 어떤 물리적인 동작 데이터, 인간과의 감성적인 상호작용 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많이 모으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그 최첨단인 그 피지컬 AI 시대에 그런 주도권을 쥐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러면 AI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 장의 장표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첫 번째 여기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가상 공간입니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왜 저기 그 젠슨 왕 와가지고 우리나라 부자 보이스라고 하나? 그러니까 사자 보이스가 아니라 부자 보이스 그래가지고 이조영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저기 정의선 회장하고 우리 젠슨 왕하고 해서 그 삼성동에서 이제 깐부치킨에서 먹었잖아요. 그때 그분들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같이 모여가지고 협력 방안에서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이정 회장도 얘기하시고 최태원 회장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재벌 회장들 입에서 저렇게 기술적인 얘기, 저렇게 실무적인 얘기가 나올까? 너무 놀랐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옴니버스 플랫폼은 뭐냐면 이게 엔비디아가 만든 거대한 가상 공간인데 그 예컨대 지금도 사실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어마어마한 그 공장을 통째로 시뮬레이터 안에 듭니다. 통째로 듭니다. 통째로 그 어마어마한 공정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다 통째로 넣어놓고 거기서 온갖 그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이 공정 효율화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할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상 공간 시뮬레이터라고 하고 요즘은 그래서 전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실제 AI를 그 공정에다 투입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가상 시뮬레이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처럼 실제 물리 법칙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뭐 마찰 계수, 뭐 이런 실제 물리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공간이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렇게 그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연구거리가 되지 않을까. 옛날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이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그 메타버스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 여기에 물리 법칙까지 적용된 실제 우리 인간의 리얼 월드하고 거의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특히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가상 공간의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먼저 학습을 시키고요. 학습을 시킨 AI 모델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런 그 로봇 디바이스에다가 걔를 코팅을 해서 올려서 걔를 또 이제 실증 공간에다 그걸 이제 프로빙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거기 넣어서 얘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거기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이제 그때 비로소 실제 공장에도 놓고 농장에도 놓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그 뭐 저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많은 그 로봇 회사들과 AI 회사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좀 아주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실제 이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수요 기업들 나타나고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만들고 AI 반도체에다 넣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좀 현재 보면 제조 현장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뭐 자동차 제조 뭐 그다음에 뭐 운반 뭐 이런 것들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은 이제 거의 상용화 거의 다 됐습니다. 농업에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에도 지금 국방도 어젠가 이제 그 언론 보도 보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로봇개를 투입할 거라는 그런 얘기 무서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이제 국방 부분에다가 무인 무기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약간 좀 그 인간의 감정과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뭐 기초 자료. 그래서 최근에 그 AI 기술 회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 구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좀 더 풍부한 그런 디스커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온기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현식이라고 합니다. 앞서 유태준 대표님께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셨다면 저는 기술보다는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사단법인 온기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온기라고 하는 단체는 정신건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편지 쓰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쓰는 거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색 옹기우편함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옹기우편함은 뭐냐면 이 우편함에다 시민분들이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정서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손편지라고 했을 때 AI와 정말 극점에 있는 또 얘기잖아요. 어쩌면 또 그렇지만 손편지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답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어쩌면 AI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후에 이를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기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던 건 이 외로움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 외로움이 지속됐을 때 우울감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공감을 통해서 연결감을 회복하는 것을 그 해결 방법으로 찾았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감은 타인의 고통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또 불완전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이야기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공감받을 수 있고 그 공감이 연결감으로 회복되고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바로 옹규편함이란 사업입니다. 옹규편함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우편함을 대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해서 현재 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남야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책의 내용이 과거의 인물이 고민을 보내면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어쩌면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 정말 판타지적이지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사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무작정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옹규편함은 이렇게 사회 구성원분들 누구나 이 우편함에다, 실물 우편함에다 고민을 보내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정서지원 사업입니다. 옹규편함의 포지셔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옹규편함은 정신건강을 예방하는 솔루션입니다. 보통 정신건강 문제라고 했을 때 예방과 치료, 회복의 단계로 나뉜다고 얘기를 하는데, 치료와 회복의 단계는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은 심리 상담을 받는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울증이 되기 전, 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우울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를 저희는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 또 지인이나 가족에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 혹은 심리 상담을 받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운데 했을 때 그 중간에 포지셔닝을 해서 익명으로 부담 없이 고민을 들어주는 솔루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옹규편함을 전국의 102곳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3만 통의 답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만 명의 옹규편함을 찾아서 고민을 보내시고 저희는 매 하나하나의 고민을 일일이 손편지로 답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옹규편함이 설치된 장소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방서,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 옹규편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관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PTSD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일상에서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또 직업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 옹규편함을 소방서에서 운영하다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소방관분들도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웅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고민도 거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고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인간관계, 내가 소방관이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기력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보내시고 그에 대한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전국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센터에 옹규편함을 좀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사실 경제적인 지원도 있지만 정서적인 자립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필요로 하는 도움 중에 하나는 좋은 어른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쩌면 부모님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옹규편함은 일상에서 언제든지 우편함에다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답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어른의 역할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많이 저희가 우편함을 설치하는 곳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일상 공간에 설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파차오 사로는 CGV랑 함께 협업을 해서 전국에 있는 CGV에 옹규편함을 설치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어쩌면 갖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옹규편함에 고민이 도착하면 손편지로 답장을 작성하는 자원봉사자를 저희 옹규 우체부라고 하는데, 이 답장한 자원봉사자가 800명이 한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00명은 다 20대부터 70대까지, 70대 시니어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하지만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답장을 받는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답장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는 보통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걸리고 또한 3장에서 4장 정도 분량의 답장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AI가 가장 극에 있는 굉장히 느린 소통 방식을 또 택하고 있는데요. 또 이 자원봉사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원봉사자 중에 30%는 실제 옹기편함에 고민을 보낸 고민 사연자가 내가 위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자원봉사자로 신청하셔서 활동을 해나가고 계시고, 또 최근 올해부터는 이 손편지 답장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한양대학교 사회봉사 교과목으로도 채택이 돼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학기마다 일정량 이상의 편지를 쓰면 학점을 받는 또 교과목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의 주제가 따뜻한 기술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이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든 생각은 결국 어떤 기술이냐가 아니라 이 기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따뜻한 기술이라는 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기술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따뜻한 기술일 텐데, 그럼 그 기술의 시작점은 어쩌면 인간다움이 아닐까? 사람에 대한 고찰이 그 시작점에 있어야지만 따뜻한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특성을 손편지는 참 인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손편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인간다움의 특징을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저희 답장을 받으시는 고민 사연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건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편지라는 건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있고 또 글씨체 높낮이도 다르고 비문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특정한 누군가 사람의 편지가 나에게는 더 위로가 된다, 더 인간답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인간다움이란 건 이 불완전함이 모순적이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지점은 고유성의 지점입니다. 고유성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이제 AI 시대에 하시지만 또 근본이즘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편지는 누군가가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필체가 남기 때문에 고유하게 변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콘텐츠가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내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진짜 나만을 위해 쓴 거지라고 느껴지는 어떤 나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또 인간다움이라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거, 이게 편지는 결국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뚜렷합니다. 그럼 한 사람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해서 쓰는 답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기다림과 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AI와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죠. 편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편지를 받으시는데도 3주의 시간이 걸리시는데 그 3주의 시간이 어쩌면 희망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좀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편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을 저희에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고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은 어쩌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는 희망의 시간도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촉각이라는 점, 또 우리가 종이에 대한 냄새일 수도 있고 볼펜이 갖고 있는 특정한 잉크의 냄새일 수도 있고 그 감각과 촉각에 대한 지점이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편지를 보여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비식별화된 고민 답장 편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오는 주제들의 편지들입니다. 하루 8시간 정해진 공간에 머물며 일하는 게 버겁게 느껴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청년들의 편지가 많이 도착을 하는데, 이랬을 때 저희가 답장을 또 긴 시간 고민해서 하는 답장 내용은 보통은 안부로 많이 답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는 비가 하루의 대부분을 채워 그늘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았는데 옹기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꼭 그 먹구름 뒤로 드러나는 햇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해서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 3번째 문단 보시면 이토록 진심인데 현실에 나와 발맞춰주지 않을 때 있으니까 버겁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감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옹기님의 고민에 많은 공감이 되었던 이유는 저도 옹기님과 비슷한 나이대이고 또 비슷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저도 그 일쟁이를 꿈꾸고 있다. 20대를 지나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저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다라고 해서
어쩌면 가장 고유한 게 되는 거죠. 또 비슷한 경험을 한 누군가가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 답장을 받는 고민 사연자님은 그만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답장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제일 많이 오는 고민 편지는 요즘 이 주제입니다. 무기력함에 대한 편지가 가장 많이 오는데요. 저희 옹기편함은 특이하게도 20, 30대 청년들이 고민 편지가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편지를 안 쓸 것 같지만 오히려 요즘은 어쩌면 AI가 더 상용화될수록 저희는 편지를 더 많이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지만 청년들은 편지라는 그 소통 수단 자체가 되게 특이하고 새롭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보내는 요즘에 가장 많이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무기력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조금 지치면 다시 0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편지에 대해서 일단 무기력함에 대해서 쓰신 마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지치면 에너지 게이지가 0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왠지 마음 한편이 쓰렸어요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저희가 공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고민 사연자님이 쓰셨던 그 문장을 그대로 또 옮겨와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공감의 방법이 중에 하나가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어떻게 제가 이 무기력함을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답장을 받으신 고민 사연자님께서는 답장 후기를 저에게 말씀 남겨주시는데, 많이 남겨주시는 말씀은 뭐 편지지 3장이라는 질량보다 더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따스한 말로 편지를 시작해 주시며 잊고 있던 제 마음의 온기를 건네주신 탓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혼자 그저 엉엉 울었다, 이런 말과 인정이 필요했고 많이 힘들었구나를 느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이 공통적인 후기들을 보다 보면 가장 저희 사회 구성원 또 편지를 보내는 고민 사연자가 원하는 말이 뭘까, 필요로 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누군가는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그 연결감에 대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누군가가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응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 이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옹기라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답장받은 편지를 가방 속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내가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본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활동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가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유일한 안부이고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데이터는 저희가 꾸준히 쌓아나가고 있는 데이터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고민과 답장의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해서 9년간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가장 내면의 이야기, 하지만 그 비식별화된 고민과 답장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어쩌면 이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 활동을 통해서 옹기편함의 고민을 보내셨지만 이 데이터는 조금 더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다 비식별화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청년들의 정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점들을 모의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데이터가 쓰일 수 있는, 어쩌면 이 데이터를 조금 공유할 수 있을까? 비식별화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누가 썼는지 알아볼 수 없게 할 수 있다면, 그럼 이 데이터는 누군가 공유해서 연구하고 또 더 나은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음 건강 또 위로와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9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귀결되는 거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 보면 뭐 몇만 명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어, 뭐 몇만 명의 우울감을 완화하고 있어, 이런 숫자적인 것에 매몰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옹기편함의 고민을 보내고 그 한 사람이 진심으로 위로를 받고 있나? 그 지점을 저희는 꾸준히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과 정신 건강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미묘하고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 이 편지는 너만을 위해 쓴 편지야 라고 하는 그 감정들, 그
보이지 않는 어떠면 느낄 수 없는 그 고유성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도 결국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건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슬로건인데요. 저희 단체는 한 사람에게 손편지로 전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토론 및 Q&A를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세션입니다. 사실은 지금 AI가 어드레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상을 곁들여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쩌면 기술이 대답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주제라서 뭐 이 토론이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겠는데 해보죠 뭐 그냥.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약간 웜업을 하기 위해서 공통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각 토론자께서 답을 간단히 해주시고 각 토론자들의 내용 중에서 좀 더 깊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개별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플로어에서 온 Q&A 질문을 조금 몇 개 그러고 보니까 태블릿을 잊어버리고 왔네요. 나중에 가져오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드릴 게 제가 사실 이걸 하기 전에 그 에이펙 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부대 행사가 많았는데 거기서도 뭐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약간 결은 다르지만 구조 자체는 비슷한 토론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김상옥 교수가 토론 사회를 보고 그랬는데 그런 거하고 아주 그 비슷한 오늘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자주 만나고 저희가 뭐 예전에 농경사회나 그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면은 이런 토론이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도 사람과 사람을 더 떨어뜨리는데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전망을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제 AI가 가져올 미래가 굉장히 낙관적인 그 이제 부머라고 하죠. 그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AI가 가져올 미래가 오늘도 약간 그 디스토피아적인 경향이 조금 짙었다고 보는데 피지컬 AI 빼고는 그래서 세 분은 그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AI가 이대로 계속 일치월장 뭐 계속해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면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이 더 멀어지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디스토피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아직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짧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지영 교수님부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은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면서 되게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자기 일에 매몰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 시간과 여유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소통, 접촉이라는 키워드일 텐데 소통, 접촉은 나와의 소통이 살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를 만나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데 좀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 그래서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교감을 나누는데도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힘쓰면서 그리고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위험 가능성을 좀 여러 가지 장치로 조금 예방을 하면서 인간의 그런 삶, 인간다움의 삶으로 영위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관적인, 예, 그쵸. 예, 낙관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예, 그쵸. 그러니까 AI 기술을 담당하는 저희 기업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저희는 유토피아를 생각을 하고 있고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해왔던 일은 기존의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가지고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단순하고 지루하고 위험하고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해왔던 그냥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인공지능의 4단계 중에서 에이전트 AI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칼라 노동을 대체하고 대체한다는 게 이제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대체한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 좀 더 고도화된 노동으로 다 가고 있고요. 고도화된 노동이 뭔가 보면은 최근에 이와 같은 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학술적인 지적인 교류를 해나가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예견하고 서로 토론하고 AI와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갈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그런 활동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육체 노동을 대체를 하는데 이제 좀 생긴 지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막 시작했거든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노동 현장에 산업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던 노동들을 얘가 이제 대체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로봇은 누가 만드냐 이거죠. 그 로봇과 AI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다양한 그 학문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뭐 이제 양자 컴퓨터도 연구를 할 거고 뭐 다양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사단법인 온기의 조 대표님한테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시냐 그랬더니 여러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일 하면 되잖아요. 손편지 쓰고. 예, 그래서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저는 정확히 그런 일로 가고 있고 AI나 로봇을 우리 잘 활용해서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좀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고도화된 그리고 또 소셜을 하고 또 이 교수님 말씀하시던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의 낙관적인 토론의 재미를 위해서 약간 반대 방향도 좀 생각해 보시죠, 조 대표님은. 저는 오히려 그 AI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AI가 대체하는 영역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도 그만큼 지켜가고 뚜렷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 분야에서 봤을 때 AI는 정신건강의 예방 측면에서는 정말 작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돌봄하는 키오스크에 가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GPT에다가 내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고 답장을 받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 그런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영역, 사실은 치료와 회복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정신건강에서는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심리 상담을 받고
또 그 사람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지점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수단으로서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어쩌면 사례 발굴을 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실질적인 치료는 또 사람이 필요한 영역, 이렇게 각 영역이 조금 더 구분되고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제 생각에는 그 낙관과 그 비관의 미래가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포럼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각 그 발표자께서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좀 들으면서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질문으로 가져온 거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역순으로 그러면 우리 조현식 대표님께 방심하고 계셨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편함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터랙션 하기가 어렵다는 이 전화도 예전엔 제가 들으니까 사실은 그 비상 수단으로 멀리 있는 사람한테 무슨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막 만든 거지, 사람들이 서로 전화해가지고 수다 떨라고 만든 건 아닌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발명된 목적 외로 쓰이고 있는 거고, 편지도 사실은 옛날에 거기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하던 수단인데 지금 이게 어휘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상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야 나 괴롭다 이러면 될 거를 우편통에 넣고 누군가는 찾아보고,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인 수단은 이제 서로 만나서 이렇게 그걸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교환하고 계실 건지 미래를 점쳐보시죠 한번.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예방치료 회복의 단계에서 온규편함을 손편지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면 치료와 회복을 통한 집단 심리 상담도 내부적으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규편함의 고민을 보낸 고민 사연자 중에 극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을 암시할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따로 분류하고 저희 전문 심리 상담사분이 답장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집단 그룹 상담에 와서 혹시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는 결국은 대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을 만들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정신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서초 유스센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 AI 아니죠, 마음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키오스크에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리고 키오스크 통 AI 통해서 답변을 받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도 결국은 사례 발굴을 위해 쓰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은 이후에는 심리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연결해서 대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대면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지금 청년들이 손편지를 되게 쓰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저는 되게 신선한 뉴스였는데 거기에 얼마나 AI나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나 테크놀로지가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글쎄요. 사실 분석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 영역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이 온규편함을 찾는 이유는 AI와는 조금 별개로 새롭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고민을 상담할 수도 있지만 나는 조금 더 그 정말 정의 AI라면 반에 있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걸 해보고 싶어. 그게 나에겐 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거야 라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모순적이게도 AI가 상용화될수록 편지는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답장을 저희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그런 것도 사회 흐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레트로군요. 네. 다음은 그 유태준 이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이게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간의 피지컬 그런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피지컬 AI, 그러니까 피지컬 인바디드 AI라는 게 그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 서비스 휴머노이드 같은 거는 뭐 독거노인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보육원의 아이들하고 놀아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루 종일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피지컬 바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려면 사실은 그 업무 플로우나 프로토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즉 감정 인터랙션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거나 세계적으로 지금 뭐 독거노인들이 뭐 AI 스피커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안을 얻는다는 그런 소식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장난감 강아지 있잖아요. 걔네들이 고장 나면은 회사에서 새 걸로 바꿔주겠다고 그러면 얘는 절대 새 걸로 바꾸면 안 돼요. 고쳐달라고 끝까지 막 주장하는 정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로봇이라도 그런 감정 컴포넌트가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좀 다른 피지컬 AI 이슈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거는 상당히 많이 일본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폭 안아가지고 하는 인형 로봇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하실 계획은 없으니까 마음 AI 이름은 딱 그걸 할 네. 회사 이름 같은데. 저희는 그거보다도 저희가 마음 AI여가지고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저 회사 이름 때문에. 저희는 로봇에다가 AI를 넣는 회사여서 사실은 이 감정이나 이 마음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근데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도 예. 거의 99%는 프로토콜대로 하다가 뭔가 익셉션이 발생하면 네. 그게 사실 인간의 감정의 큰 부분이 이게 완벽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냥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응용하면 좀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게 핵심이 사실 그 동안에 대한민국이 그 산업 현장에 로봇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거든요. 로봇 밀집도가 세계 제일 높은데 그 로봇은 전부 이렇게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X, Y, Z 좌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벗어나는 뭐 그런 비정형적인 상황에서 소위 뭐 비전 랭귀지 액션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중에서 저희 회사가 그 어르신들 위해서 정말 그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간병 로봇입니다. 간병 로봇. 간병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적적함을 해소해 드리는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AI를 넣느냐, 어떤 페르소나를 넣느냐, 뭐 이런 이슈만 남은 거지.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얼마나 물리적으로 물 한 잔 갖다 드리고, 뭐 약 갖다 드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저귀 가는. 요거는 이제 로봇 핸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로봇 핸드가 지금 이제 사실 다 끝났고 언어 영역, 뭐 음성 대화하는 거. 그 컴퓨터 비전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동하는 거 다 끝났고 관절도 다 끝났습니다. 남은 문제가 핸드예요, 핸드. 핸드가 길게는 5년 정도, 짧으면 3년에서 5년 걸려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진짜 굉장히 실질적인 이슈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과 결국은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유아들이나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 스마트 기기를 손에서 놓질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엄마 아빠하고 눈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뭐 동료들도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요즘에 엘리베이터 탁 타면은 막 20명이 같이 타도 전부 다 휴대폰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알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좀 과감히 던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과감하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감정과 사회성이라는 이 두 가지 인간다움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인 대학까지 해서 전 연령에게 감정을 교육하고 사회성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상에서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감정이 그렇게 정식 커리큘럼에 들어가서 교육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이 기기로 인해서 인간성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이 감정 정서 조절과 사회적인 연대감. 그래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인간들이 서로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서로 끼리끼리 친한 사람, 뭐 이렇게 소속 비슷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만, 이제는 정말 국가 조직 차원에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울타리를 짓고 또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죽기 전의 바람입니다. 네. 한참 남았는데. 네. 제가 여기 저희가 받은 질문이 31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제가 이 지금 보이나요, 질문이? 안 보이나요? 일단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군요. 이 조현식 대표님께 이거 저도 계속 궁금해했는데 물어보면 너무 좀 그럴까봐 안 물어봤는데, AI를 활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실제로 저희가 카카오의 테크 포 임팩트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기 AI를 활용하는 기술을 또 넣고 있습니다. 저희 옹규 편함 자체는 아날로그적인 걸 통해서만 사실 활동을 한다면, 이제 AI를 활용해서 고민을 쓰기 전에 AI가 고민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감정을 인지하고 그 처음에 한 번 더 답을 받고 그 이후에 혹시 또 필요하다면 AI에게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희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질문은 유태준 대표님께 질문이 많습니다. 뭔가 이 항의성 질문이 너무 낙관론을 저야 뭐 대답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일자리를 뺏는 느낌은 젊은 청년보다는 기성세대나 현재 일하는 사람들 중 리스케일링이나 업스케일링이 어려운 분들께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대상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청년이 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왜 이 항의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기술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제가 딸들 중에서 셋째 딸이 지금 리스케일링, 업스케일링 여기 딱 사다리 딱 걸렸거든요. 큰 딸하고 둘째 딸은 취직이 잘 됐는데 지금 AI 때문에 코딩하는 개발자들을 채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치인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금 기존 일자리 중에서 AI나 뭐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조 조정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있는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뭐 교육 프로그램을 뭐 계속 만든다든지, 이게 이제 정부와 예, 정치인과 대학에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그 젠슨 황에게 이메일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 이지영 교수님께는 여기 꽤 깊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 그러니까 AI를 요즘에 어차피 상담 보수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젊은 사람들만 아니고 제가 아는 교수들도 별걸 다 물어봐요. 뭐 대학원생이 내가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뭐 그런 거를 교수님들도 그런 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래서 AI를 마치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들어주는 인간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 이런 생각을 젊은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같이 그 굉장한 동료처럼 베프처럼 이렇게 AI한테 이렇게 인형도 사주고 그러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저도 AI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똑똑한, 정말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옆에 있다면 너무 든든한 마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을 때 친구가 가용하지 않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사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데 AI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얘기를 너무 똑똑하게 잘 이해를 하고 핵심을 어찌나 그렇게 잘 짚어내고 공감도 어찌나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저는 인간에게 그 욕구, 필요한 어떤 관계성,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바로 의존성과 중독에 빠지는 거죠. 모든 술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그런 대상들, 그런 매개체들이 우리에게 주는 득이 있죠. 하지만 실은 뭐냐? 거기에 의존과 중독으로 빠져갔을 때 실제 인간관계, 그리고 실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생산적인 그런 노력 활동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문제이죠.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단도리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인간이 단단함, 그러니까 단단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버티고 있어야 A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자칫 취약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굉장히 취약해지는데 그럴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에 저는 안내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 담배 피우려고 할 때 이 담배 피우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실제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시키고 관계로서 내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의인화된 관계로서 이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그 심오한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제가 사회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질문은 감정 이해 AI의 공감이 진짜 공감이 되려면 인간의 의식적 분별력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 판단과 AI의 반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거 답을 한다기보다는 저희 오늘 세션의 제목이 AI가 감정을 이해하는 시대에 사람을 위한 기술이 무엇이냐를 논하는 그런 세션이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고 한데 사실은 그 감정이라는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계는 사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퀄리티라고 뇌과학에서는 정의를 하거든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라는 게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그 심플하다는 게 이제 기술자들한테는 잘못된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이게 뭔가 우리도 기계에 구현할 수 있겠다는 착각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되게 원초적인 정보 처리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파워풀하고, 근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되고 섬세하게 훈련이 되려면 아까 이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과 인간, 어렸을 때부터 인간과 인간이 부대끼면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어떤 그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기계와의 인터랙션에 더 많은 시간이 할당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훈련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당연히 지금 이제 감정을 다루는 능력,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후퇴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저희 앞길에는 이제 인간과 인간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댄다. 이제 피지컬 AI가 전부 이제 인간의 피지컬한
것들을 다 대체하고 그럼 우리가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역사를 보면 인간이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이르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해서 또 다른 기술로 그 공간을 채우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회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서만 뭘 할 수 있게끔 장치가 없으면 개인에게 그걸 자꾸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밀어붙이면 역사는 이제 그런 거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럼이 이제 그런 인간 사이의 관계 맺음 그리고 부딪히면서 감정 훈련을 하고 그렇게 자립한 인간들, 감정적으로 자립한 인간들이 있을 때 기술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다 기술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아무리 뭐 AI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뭔가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저희가 세션을 좀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